반갑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저자 작가 이승훈입니다.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생물, 유산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해결시킬 수 있는지, 혹은 소화불량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방식,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내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내 몸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보신다면은 남들에게는 말하고 있지 못하는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자주 보이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정의는 우리 인체, 그러니까 피부 겉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신체 내장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군집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얼굴만 봐도 코, 볼, 그 다음에 귀, 손, 발 다 군집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이 달라서 이 미생물의 다채로운 다양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살면서 장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인체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많은 독소가 모이는 곳. 많은 분들이 이제 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장에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노폐물들이나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이 되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탈락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속이 좀 불편하면서 하루가 조금 무너진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균이 굉장히 심해서 거의 25년 가까이를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장 건강을 도대체 왜 챙겨야 돼요? 화장실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배변은요, 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어떻게 되죠? 음식, 영양소를 발효시키고 흡수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소화기관 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생물, 즉 유산균이라는 애들이 살고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라는 녀석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주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독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 염증을 방어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면역을 담당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 곳이 바로 장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쉬운 예시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영양소 흡수를 못하네. 소장, 육모에서 영양소 흡수를 못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와 있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 흡수가 안 돼? 활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 상태로 가거나 혹은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장 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 장 질병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요. 일단 제 경험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극도로 심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였어요. 혹시 여러분 하루에 설사 때문에요, 화장실 15번 이상 가보신 적 있어요? 전 가봤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정확히 기억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0살이 넘어가는, 거의 한 31살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배변감,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배변감이 생기면 진짜 1분이에요. 1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초등학생 때는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배변감이 생겼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30초 이내에 일을 봐야 되는데, 운동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뛰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정말 큰 이 실수들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한켠으로 이런 분도 계세요. 화장실을 갔는데, 야 진짜 세워라 내워라 앉아 있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나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설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설사는 왜 생기나요?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체내에 있는 나쁜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변비가 뭔가요? 그러면은 장관 운동의 저하로 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게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즉 장내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졌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장관 내에는 이해하기 쉽게 몸에 큰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졌을 때, 유해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아졌을 때의 인체 내에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균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녀석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불규칙한 식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통해서 이 균형이 틀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을 먹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사과, 저한테는 독사과였어요. 사과를 먹으면 30분 뒤에 화장실을 뛰어갔어야 됐어요. 와, 그렇게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디톡스, 해독 주스 인기 있었을 때 있었죠.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화장실에 가서 쏟아냈어요.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장관 내에 유익한 균주의 균형이 많은 게 아니라 유해한 균주의 균형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과다 발효를 시켜요. 과다 발효를 시키고 더욱더 큰 거,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독소가 있습니다. 독소들이 가스들이 팽창이 되면서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을 느껴주면서 자꾸 뱉어내게, 쏟아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설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과를 먹고 설사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양배추를 먹고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보통 포드맵 식단이라 그래요. 포드맵 식단이 뭐냐면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과일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야채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공식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이 많이 함유가 된 음식을 먹었을 때 장 속에서 빠르게 발효가 되고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먹었을 때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변비입니다.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제발 속 시원하게 한번 진짜 쾌변 아침에 막 나와가지고 성공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변비는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의 양과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부터 살을 좀 빼야지. 내가 건강관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평상시 안 먹던 야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할 때가 있죠. 왜냐면 내가 안 먹던 야채를 먹었네, 장 속에 그 야채를 분해시키는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골고루 먹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관 내에는 최소 500종에서 4000종이 넘어가는 미생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얘들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주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좋은 균들이 내 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편향적인 식단을 찾아. 자꾸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이 가지수들, 군대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이것 좀 먹어볼까? 했는데 먹었다가 되려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수분의 섭취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또 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의 양의 식사를 한다든지 혹은 식이섬유의 종류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이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너무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발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핵심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소화시키고 변을 만들어서 배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솔루션으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봐요. 우선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 유해한 균주들의 군집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해한 균주들의 증식을 일단은 멈춰줘야 되겠죠. 가공된 식품들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멸균, 방부 처리된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걸 일단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음식들을 줄여주시는 거.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미생물들이 많은, 유익한 균주들이 많은 음식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치, 된장,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국장. 여기에 하나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요거트들이 있지만 거기에 인공적인 당이 들어가 있는 요거트는 배제시켜 주시고 그릭 요거트라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나 혹은 집에서 내가 첨가물을 넣지 않고 요거트를 발효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발효된 요거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요거트를 섭취해 주시는 권장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료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쌀 씻은 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켰어요.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설사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발효시킨 음료를 하루에 1리터씩 먹었어요. 이제 설사가 심하니까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장은 너무 깨끗한데 왜 그럴까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근데 모르니까 찾아갔는데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사제를 줍니다. 지사제를 먹는데요, 한 달을 먹어도 설사가 안 멎어요. 그런데 핵심은 발효시킨 음료, 이 유익균이 정말 가득가득 차있는 이 발효음료를 먹고 나서요, 딱 한 달 만에 설사가 멎었어요. 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고 장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100%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위험이 좀 높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만하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내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발효시킨 음료를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변비입니다. 변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음식을 편향적으로 먹고 있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나나 하나씩 챙겨 먹어라 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맞잖아요. 영양소 자전거라는 걸 봐도요, 거기에 탄단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무언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거나 무언가 편향적으로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의 솔루션이에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 및 발효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은 내가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을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먹더라도 물을 발효시킨 절임무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깍두기라든지 총각김치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묵은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거는 식초. 요즘에 발효식초들 많이 나와 있죠. 발효식초들. 아침 저녁으로 식초를 생수에 타서 한 잔씩 드셔주시거나, 혹은 식사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식초를 한 잔씩 드셔주시면은 소화에 도움도 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변비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생야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되려 생야채소를 많이 드셨다가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떤 영양소 군집에 따라 다른데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A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섬유질이 많거나 이런 단단한 재질의 생야채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볶아 주신다든지 데쳐 주신다든지, 혹은 삶아서 먹어도 괜찮은 야채소가 있다면은 삶아서 드셔 주신다면은 훨씬 더 내 몸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 건강 챙길 거야 라고 하면서 유산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당초에 유산균을 고를 때 업체마다 이런 유산균을 드셔야 됩니다, 저런 유산균을 드셔야 됩니다. 너무나 기준들이 다들 다르고, 그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관념을 좀 깨트려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산균을 자랑하나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코팅력을 자랑하나요? 어떤 걸 자랑하던가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특수 코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코팅이 되어 있는 유산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못 가지고 있을까요? 반대로 코팅이 없는 유산균인데 먹었어. 그런데 얘가요,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을 지나가지고 사멸하지 않고 소장이랑 대장벽에 달라붙어서 증식을 해. 어떤 게 더 강력한 건가요? 제약사가 싫어할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속으시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유산균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해균을 밀어낼 힘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균과 서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의 종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일까요?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두 번째, 많은 유산균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우리의 원료를 어디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는 바다 건너서 갖고 왔다. 와, 자랑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똑같은가요? 다르겠죠.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주 섭취하던 음식을 기반으로 장 속의 미생물이 정착이 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증폭시키고 키워줄 수 있는 유산균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요건 이제 마케팅 속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효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품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이제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길 보면은 어디에다가 놓고 실험을 하냐면은 배지에다가 놓고 실험을 해요. 유해균을 딱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자사균주 해가지고 똑 떨어뜨려요. 그리고 유해균이 없어진 걸 보면서 우리 유산균이 마치 이런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산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되는지 아세요? 음식에다가 넣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삶아봐야지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요, 상온 60도가 넘어가면 다 사멸을 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김치에 살고 있는 유산균도 8888 100도가 끓이면은 김치 유산균 사라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균이 밥을 지을 때도 넣었고, 김치찌개를 만들 때도 넣었고, 심지어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도 유산균을 넣었는데 얘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유산균이거든요. 배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고르실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균의 종, 두 번째는 균의 질, 세 번째는 균의 효과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균의 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의 유산균이 몇 가지 종류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류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마리수를 얘기하던데 그 마리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수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도 얼마만큼의 균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저희가 씨앗균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짜 엄마균주가 될 거예요. 씨앗균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씨앗균주 같은 경우에는 장 속에 들어갔었을 때요, 단 한 마리만 들어가도 진짜 수백억 마리, 수천억 마리를 증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수에 보다는 이 균이 가지고 있는 힘, 배양을 시킨 균인지 아니면 씨앗균주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균의 종류 같은 경우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균의 종류 같은 경우에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에 몇 가지 종류의 균들이 균등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균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먹은 이 유산균이 위산에 버틸 수 있는지, 뜨거운 우리 인체 체온에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 있어도 살아있을 수 있는지, 코팅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균의 효과입니다. 집에서 유산균들 다 드시고 계시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먹는 유산균은 좀 특별한 유산균인데 여러분이 먹고 계신 유산균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 드시죠? 쌀 씻은 물을요,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물은 버려주시고, 두 번째 물을 한 1.5리터 생수병에다가 1리터를 받아주세요. 자, 그리고 거기다 뭘 할 거냐?
소금을 한 티스푼, 굵은 소금을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 백설탕, 흑설탕 안 돼요. 백설탕을 종이컵 반 컵을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포를 한 5개를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쌀 씻은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혹은 가루다라고 이렇게 퍼먹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5g 이상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고 상온, 따뜻한 바닥에 있어요. 유산균은 따뜻하게 활동을 하니까 쌀 씻은 물을 바닥에다 놓고 3일 동안 발효를 시킬 겁니다. 첫 번째 날에 24시간이 지나 최소 12시간이에요. 최소 12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뚜껑을 열었을 때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칙 하는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3일 발효시키라 그랬죠? 다시 닫아요. 이틀째 날에 다시 일어나서 뚜껑을 열어봐요. 그럼 조금 더 칙 하는 소리가 길게 나요. 다시 닫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다가 열어요. 그러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유산균은 진공, 무산소 상태에서 당을 먹고 발효라는 걸 시킵니다. 발효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가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쌀 씻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스가 발생이 되니까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산균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 꾸준하게 드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좋은 효과와 함께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3가지를 기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고민이시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할까? 아니야. 내일까지만 먹고 그 다음날부터 할까? 평생의 난제이자 일생일대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연초 되고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여름이 또 다가오면 생각들 많이 하시죠. 기필코 내가 5kg를 빼겠다, 7kg를 빼겠다, 이 출렁출렁 거리는 뱃살을 없앨 거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씩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음식을 너무 안 먹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합니다. 자, 이게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아예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은요, 필수 영양소는 매일매일 먹어줘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호르몬도 생성해내고 활동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안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는 최소 못해도 80%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에 준하지 않아.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몸에서 에너지가 80이 들어가야 되는데 50밖에 안 들어와서 큰일 났다. 비상사태야.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얘를 비축시켜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안 먹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야, 살이 빠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몸이 얇아졌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미친 듯이 살이 찌게 되죠. 이게 바로 요요죠. 우리 몸은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맞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환경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필수 영양소를 드셔주셔야 되는데 안 먹어요. 여기다 무슨 짓을 하느냐? 안 먹는데 운동까지 같이 하네. 운동도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헉헉댈 정도로 막 내 몸을 쪼개줘야지 그래야 살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헬스장 가면은 신음소리 많이 들리시죠? 으아! 라고 하면서 막 살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근육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찢어져서 상처가 났네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무엇을 받을까요? 스트레스라는 걸 받습니다. 부신에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뭐가 당기세요? 자꾸 달달한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료 같은 경우나 수고한 나를 위해 치어스 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되려 몸에 너무 가중한 부담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되시면 인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식욕이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운동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생활 스트레칭. 왜 찌뿌둥한 몸 스트레칭만 잘해도 이 체중 감량, 체중 관리하는데 도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림프 순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근력 운동보다는 몸에 부담을 좀 덜 주면서 살을 빼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스트레칭, 이것과 연관된 필라테스를 함께 병행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우리가 막 6,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체력적인 여유가 되면은 6,000보, 10,000보 걷는 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도 하고 하루 종일 업무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사는데 6,000보, 10,000보 언제 걸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이 6,000보와 10,000보에 준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몇 개나 올라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5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만 하루에 걸어주시면은 충분히 6,000보에 준하는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 운동으로 스트레칭과 계단 오르기 운동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다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은 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뚱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어떠한 음식을 좀 많이 드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아니면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장 속에는 유해한 균과 유익한 균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뚱보균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합니다. 배우 이장우 씨가 뚱보균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어요 라는 이런 뉴스들도 봤었던 경험이 좀 있는데요. 이 유해한 균중, 뚱보균이 많으면 왜 안 되느냐? 핵심만 딱 추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C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A라는 사람은요, C라는 음식을 먹고 체중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요. B라는 사람은요, C라는 음식을 똑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뚱보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체내에 유해한 균이 많거나 뚱보균이 조금 더 우세하다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하느냐? 더 많은 열량을 저장시켜 버립니다. 웃기죠? 더 많은 열량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시키고요. 지방이 연소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장 속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들 살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먹어도요, 너무 많이 먹어요.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배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따위 나는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다. 하루 종일 먹어.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 있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혹은 비상식량 창고만 열어도, 혹은 집 밖 문을 열고 나가서 봐도 먹을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보이니까 먹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음식은 먹으면은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소화가 됐다는 얘기는요, 배변까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는 시간, 배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최소 16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놨을 때 식사를 8시간을 하고 16시간은 우리 인체 내에서, 체내에서 소화와 함께 더불어서 배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한 게 바로 이 16대 8, 간헐적 단식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숫자죠. 16대 8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가 몇 시에 첫 음식을 먹고 언제 마무리 식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 알람 맞춰 놓으시면 쉽거든요. 체크 맞춰 놓고 그 다음에 16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이에요. 16시간을 공복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16대 8 요 시간을 지키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2대 12로 가셔도 괜찮아요. 12시간은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12시간은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반대로 얘기하면 소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츰 더 늘려주신다면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도대체 장과 면역이란 녀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면역 세포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00%로 놓고 봤을 때 무려 70%의 면역 세포가 장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딱 들어보셔도 감이 잡히시죠? 면역을 담당하고 면역의 중요한 부분의 위치가 다 장에 있다라고? 그럼 얘기만 들으셔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 소화기관 내에 보면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나쁜 물질들, 세균, 바이러스들이 모이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약간 쉽게 비유하자면은 유치장처럼, 교도소처럼 얘들을 싹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체 내의 자연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들, NK세포나 그 외 T세포나 B세포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파이어판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유해한지 혹은 무해한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주는 것으로 판명해놨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선천 면역계가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자연 면역계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천 면역계, 항원을 만드는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있죠. T세포와 B세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체내에 들어온 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체 생성, 항원에 대응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죠. 그렇죠? 추운 겨울철이 되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살아있는 균과 죽어있는 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항체가 생성이 되는 데는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주사를 바로 맞으면 다음날에 바로 이 독감과 관련된 항체가 생성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소 며칠 걸릴까요? 최소 14일에서 2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왜 겨울이 오기 전에 맞아야 되냐? 항체가 생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녀석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의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주들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면역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균주가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우리 장을 보면은요, 이 얇은 장 점막이 있습니다. 장 점막에 뭐가 살고 있냐면은 다양한 균주들이 그 장 점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익한 균주들이,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소장을 보면은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육모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얇은 장 점막이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양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익한 균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장 점막층이 줄어들고 촘촘히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육모들의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어떤 노폐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혈관 내로 침투를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내비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전날에 과음을 했거나 전날에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다음날에 얼굴에 무언가 올라와 있네? 자꾸 피곤하네? 무언가를 먹은 자꾸 소화가 되질 않네?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요, 이 면역, 즉 우리 혈관 건강도 지키고 장 건강도 전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인체 전체의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화가 진행이 되고 흡수가 되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육모들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즉 유익균의 다양성과 유익균의 군대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불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음식을 먹으면 얹힌 느낌이 난다. 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 숟가락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한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소화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속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요, 속 편한 음식을 찾기 전에 일단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다들 아시죠?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가공이 된 음식들, 밀가루가 대표적이겠죠. 밀을 정제해서 만든 이런 빵이라든지 혹은 멸균 처리되고 방부 처리된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효소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보관 기간이 1년이야.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왜 안 썩을까요? 음식이 발효가 되지 못하도록 이 효소들을 전부 다 제거시킨 게 바로 방부 음식이랑 멸균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다양한 균주들, 유익한 균주들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은 생장을 못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줄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감미료들. 저는 이제 흔히 공장맛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에서 가지고 온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감미료들, 첨가물들, 이런 첨가물들과 감미료들을 많이 먹었을 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유해균의 증식을 돕는다라는 연구 결과들 또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잘 되고 싶다고요? 일단은 균주들부터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느 날 건강 강의를 하다가 라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라면 맛있어요. 우리나라 이 수출에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면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한 어르신께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지금 라면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점과 수출에 도움이 되는 관점은 다른데 건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라면 맛은 좋지만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을 좀 줄여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기 위한 방법, 음식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았어요. 발효식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초. 그게 바나나 껍질로 만들었든 계란 껍데기로 만들었든 홍초가 됐든 사과 식초가 됐든 발효를 시켜준 유기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산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내가 조금 과식을 했거나 혹은 평상시에 관리가 조금 소홀해져서 자꾸 얹히는 느낌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식초를 같이 한 잔 드셔주신다면은 소화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식초를 먹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비타민C 가루 있죠. 비타민C 가루를 한 스푼 같이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주시면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효된 차입니다. 발효된 차. 한국 사람들 차 정말 좋아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자차, 자몽차, 매실차 등등등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카페에 갔어요. 차를 마시려고 시켰습니다. 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무슨 맛이 나던가요? 시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던가요? 아니면 달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던가요? 발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차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실차가 됐든 유자차가 됐든 자몽차가 됐든 발효가 됐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신맛이 나죠. 그게 제대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곳에 가셔도 수제청이지만 정말로 신맛이 잘 나는지 발효가 잘 된 청인지 이렇게 유기산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차를 드셔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과일인데요. 음식마다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에 따라서 먹는 게 다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소화가 조금 더딜 때 먹어주는 과일들이 좀 다른데, 일단 단백질을 먹고 나서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파인애플, 생 파인애플이 좀 비싸요? 냉동 파인애플도 있어요. 파인애플을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 혹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화 더 잘 되게 편하게 갈아가지고 드시는 거 추천.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린 키위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린 키위가 글루텐을 분해시키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먹고서 내가 소화가 좀 더디다, 키위를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양한 베리류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딸기, 블루베리 등등등등 이런 베리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섭취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소화가 개선이 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딸기를 가지고 음료를 한 두 가지 일단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 딸기, 그 다음에 우유, 혹은 생수가 괜찮다면 생수를 같이 섞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토마토와 우유와 딸기를 같이 드셔주시면은 영양소 흡수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아보카도와 딸기,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드셔도 괜찮고요. 아보카도를 하나 더 쓴다면은 아보카도와 바나나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를 같이 우유나 두유에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돌려서 아침에 한 잔 혹은 저녁에 한 잔 드셔주신다면은 속도 편하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도 잘 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연에서 온 식품들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 그 중에서도 다량의 비타민과 이런 유기산, 발효가 된 음식들을 찾아주신다면은 필히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